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감염과 홍대 주점에서 이루어진 감염, 그 연결고리가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지목됐습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와 관련해선 초등학교 4학년생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아들이 감염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방역 당국에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건설 현장과 마트 등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프랑스의 제약사 CEO가 발언하면서 유럽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백신 확보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보도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삼표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청소 작업을 하다 몸이 끼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서울 홍대 주점에 갔었던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동안 당국이 조사해 왔습니다. 확인 결과 한 노래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이 먼저 서울의 한 노래방에 갔었고 바로 이어서 그 노래방을 이용했던 사람이 홍대 주점 확진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 이곳을 들렀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방역을 했는데도 또 혹시 균이 남아있나 싶어서 오신다고 해서 영업 안 해요, 한동안은. 이 코인 노래방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홍대 주점 쪽으로 확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확진된 관악구 거주 26살 A씨가 4일 밤 이 노래방을 찾았는데 A씨가 떠나고 3분 뒤 강서구 주민 B씨가 같은 노래방을 들렀습니다. 이후 B씨는 사흘 뒤인 7일 일행 5명과 홍대 주점 2곳을 차례로 방문했고 B씨 등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건으로 보고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그 같은 시간대 이용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로 보고 A씨와 접촉한 도봉구 20대 확진자가 찾은 코인 노래방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고 이 중 1명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친구를 감염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봉구 노래방 감염도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2차, 3차 감염 사례인 겁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 통로가 된 관악구 노래방의 경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방문자, 도봉구 노래방의 경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방문자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보신 대로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2~3명만 들어가면 꽉 차는 코인 노래방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방역 관리도 사실상 잘 되지 않아서 감염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코인 노래방. 평일 낮인데도 노래방을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CCTV를 보니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래방 안에가? 안에서 혹시 마스크는 쓰세요? 노래방과 PC방도 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객 이름과 전화번호, 해외 여행력 등을 적도록 했지만 사람이 적은 시간대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인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들도 여기는 이거 할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노래방 아닙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찾아보기 어렵고 2~3명이 들어서면 가득 찰 만큼 공간은 비좁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마이크 덮개도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침방울까지 감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방의 특성이 좁고 밀폐되고 환기는 안 되지만 반복적인 노래를 통해서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비말이 직접적인 그런 확산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어 코인 노래방이 또 다른 감염의 고리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실내 다중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주말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퍼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154명입니다. 그 가운데 63명은 클럽에 간 적이 없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인데 최근 이틀 동안에는 이런 2차, 3차 감염자 숫자가 실제로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겼었던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도 또 나왔습니다. 그 강사한테서 감염된 중학생과 같은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은 지난 주말 가족과 강화도 펜션을 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학생들로 분벼스를 하곤 하니 텅 비어 있고 불이 꺼진 채 닫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A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입니다. A양은 지난 8일 이 학원을 방문해 중학생 B양과 30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B양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입니다. 당시 B양이 A양 자리 옆에서 교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A양이 이때 감염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은 다음 날인 9일부터 이틀 동안 가족들과 강화도 펜션에 머물면서 공용 수영장을 사용하고 미술관과 리조트 등도 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A양은 지난 11일 복통이 시작돼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12일에도 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밀집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별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학조사 포함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있어요. 두 확진 학생이 다니는 학원 수강생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인천시는 학원 강사 관련 검사 대상자 1,258명 가운데 984명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A양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다녀간 교회 2곳, 교인 76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구치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법원종합청사가 처음으로 폐쇄되면서 예정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고 또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검사들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결혼식에 동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흘 동안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모두 277명과 접촉했습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나머지 27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지만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등 일부 시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아직 안내도 못 받았고 연기도 여기 와서만 알았으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별도의 연락 있을 때까지 한번 서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뿐만 아니라 청사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도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환된 수용자와 접촉한 검찰 직원 34명과 구치소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검사 30명 전원도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한 30대가 외할머니를 감염시켰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나흘 동안 집 밖을 다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에서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3세 남성 A씨가 처음 검사를 받은 건 지난 10일 낮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아들에 이어 80대 장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만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격리 첫날부터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10일엔 구로구 친척집에 다녀왔고 11일과 12일엔 지하철을 타고 금천구 건설 현장에 나가 4시간쯤 일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마트도 들렸습니다. 결국 격리 위반 사흘째인 12일 증상을 느껴 어제 재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겠다고 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위치를 확인했는데 거짓말을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집에 계시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집에 없는데도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술도 있을 거고, 뭐 핸드폰 기록도 있을 거고, 카드 결제 기록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분이 집에 없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A씨와 함께 일한 건설 현장 노동자 35명 가운데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공사장이 야외다 보니까 작은 좀 섣발개 공사인가 봐요. 대부분 했다라고 하시는데 부평구는 A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관광경찰대 소속 20대 경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광경찰대는 이태원과 명동, 홍대, 동대문 등 4곳에 있는데 해당 경찰은 지난 5일 홍대, 지난 9일 이태원 센터에서 근무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함께 근무한 경찰 71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루이비통 매장 직원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자, 코로나19에 걸린 건 죄가 아니지만 걸린 걸 알면서도 속이거나 또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대부분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14일이라는 시간을 잘 지켜줬습니다.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 자가격리자들을 박병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안녕하세요. 현관 입구부터 다른 집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고 온몸에 소독제를 뿌리고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고 나서도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전신 소독. 그런 뒤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면과 측면 통로가 커다란 부직포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3번을 지금 소독을 한 번 더 있어요 또. 또 있어요? 네. 부직포를 열고 들어가면 또 부직포로 막힌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4번째 소독을 하고 들어가면 비로소 거실이 나옵니다. 아들이 일본 유학 도중 귀국해 자가격리되자 가족과 동선이 겹치는 곳마다 이런 방역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지금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일 나갈 거라서 뭐.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격리 생활 하는 날입니까? 예. 어머니는 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단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딱 집에 오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 무게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겠다. 전북 장수의 외딴 마을. 산길 따라 한참 오르자 낡은 빈집이 나타납니다. 대전에 사는 간호사 딸이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혹시 몰라 스스로 격리했던 곳입니다. 왜 왔냐고 이제 내 아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알아들었지 바로 눈치챘지. 외롭고 힘든 폐가에서의 격리 생활. 그녀는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오면 그때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거나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자가격리된 23만여 명 가운데 위반자는 300여 명, 전체의 0.1%에 그칩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급속히 줄었던 배경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자가격리자들의 고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네,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의 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만약에 성공하면 돈을 대줬던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프랑스는 물론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 사노피.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다른 굴지의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이 회사 백신 개발에 370억 원을 후원한 만큼 먼저 주문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Pour que les Français en bénéficient, les Européens en bénéficient, et par solidarité, évidemment, que l'ensemble de la planète puisse en bénéficier. 마크롱 대통령은 사노피 대표의 발언에 분노했다고 엘리제궁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백신은 공공재산이 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노피의 대표는 사과했습니다. I'm, deeply sorry that there's been such a debate locally. 다만 미국처럼 유럽도 백신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비롯한 전 세계 전현직 지도자 140여 명은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긴급 치료제로 승인받은 렘데시비르의 경우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돈을 댄 나라가 우선인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할 것인지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른 나라는 물론 최근 국내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고 또 언제쯤 가능할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모두 8건입니다. 중국 4건, 미국 2건, 독일과 영국이 각각 1건씩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세계 최대 규모인 8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 백신입니다. 영국 정부는 석 달 동안 안전성을 확인한 뒤 5,000명 대상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하고 오는 9월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짧은 기간에 효과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We'll be producing vaccine at risk. The big unknown is efficacy. Will it be present or absent, and how durable will it be?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백신 한 종류에 대해 임상시험 예정인데 소규모 초기 임상시험이라도 여러 종류의 백신에 대해 시작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한 번씩은 최소한 빨리 임상을 해놔라. 면역 반응이 휴먼에서도 잘 유도되는 거를 증명을 해놔야 다음번에 또 훨씬 더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치료제는 신약보단 기존의 다른 용도로 쓰이던 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식 인정받은 건 아직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뿐이지만 전 세계 연구가 한창이라 백신보다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에볼라 치료제보다 600배 효과가 높다고 발표한 약물의 경우를 봐도 다른 세포 연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게다가 세포 실험 결과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치료제 후보 물질들에 대해 임상 시험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이라고 불리는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런 사례는 없지만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에게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경우 심장 동맥 염증 같은 쇼크 현상까지 나타나는 중증 질환이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말 이후 100명 넘는 어린이가 이런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14살 소년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110명 넘는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이 앓는 이 중증 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어린이 환자 110명 가운데 60%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는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 중증 질환 발병률이 30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5살 이하 어린이에게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과 증세가 비슷하다며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It's more of a cardiac case than a respiratory case, which is a new manifestation of the COVID virus. 국내에선 아직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 코로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확인할 만한 사항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오고 법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제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 삼표 시멘트 공장 안에서 다급한 무전이 오갔습니다. 60대 근로자인 김모 씨가 시멘트 재료를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신경질 상태가 되니까 이동을 한 거예요. 시퍼라고. 시멘트 업체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머리를 넣어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늘상 있던 일이었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물건들이 껴서 그걸 빼야 하는 일이. 김 씨는 2인 1조로 일했지만 사고가 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보고서엔 사고 시간을 오전 9시 25분으로 추정했는데 발견 시간은 11시 10분입니다. 네, 그날 아침엔 저희 아버지가 위에 이제 계단 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한 분은 밑에서 거리가 한 5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올해부터 유해 위험 작업에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고 뒤 삼표 시멘트로부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며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에서 사실은 이 일을 수습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오늘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토킹을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현행법상 호객행위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내는 특별법 제정안은 스토킹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2년 전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할 거냐 같은 쟁점을 정리하느라 법안 제출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이 성안됐다면서 빠르면 6월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여고생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적절히 제재 처벌된다면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용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질 경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어서 윤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프로바둑 기사 조혜영 구단. 기원으로 찾아온 낯선 남성은 처음엔 가만히 조 구단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낙서의 양도 많이 늘고요. 저 사람 혼밥 조치하시면 안 돼요? 공포에 떨다 경찰에 신고해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5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경찰도 무시를 하는 거야. 야, 5만 원이면 돼? 5만 원 던져주면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스토킹 과정에서 저지른 협박과 업무방해, 재물 손괴 같은 혐의로 가해자가 구속된 다음에야 겨우 악몽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 폭력이나 협박 같은 다른 범죄 없는 스토킹만으로도 체포,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야 하는 가해자 접근 금지 신청을 검찰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황이 급하면 우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같은 스토킹 양태 4가지를 더 늘릴지, 스토킹 범죄로 보호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범죄의 처벌 범위가 과다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또 접근 금지 조치를 어느 정도 피해 단계에서 내릴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지 사흘째입니다. 어디에선 쓸 수 있고 어디선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은 못 내지만 단말기를 살 수는 있고 또 명품 가방도 백화점에서 살 수는 없지만 외부의 별도 매장에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인 서울 주민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KTX표는 본사가 있는 대전 시민들만 살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품목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크게 써붙인 편의점. 담배도 살 수 있다는 광고에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 그냥 도르체 달라고 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와인 같은 주류도 많이 팔립니다. 한 편의점이 지역 화폐 매출을 분석했더니 지난달 와인 구매가 214%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을 서두르다 보니 담배나 술 소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걸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뭐 없었던 거고 자제해 주시기를 시민의식의 의지를 좀 해서 캠페인화 한다라든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허점도 드러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쇼핑몰 내 별도 매장에선 명품도 살 수 있습니다. 다국적 가구업체인 이케아에서도 결제가 가능해 국내 가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케아 같은 거대 공룡, 이 부분이 어떻게 중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중소 가구 생산업체냐, 중소 가구 판매업체냐는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의 전화 신청도 가능해졌지만 사용처와 장소 기준의 혼선과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SBS 노동기입니다.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면서 채무액을 부풀려서 공증받아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 업계에서도 이런 허위 공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경희 씨. 3년 전 대리점주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는 약속어음을 썼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금 등을 횡령할 경우에 대비하는 거라며 점주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과 같은 유력인 공증까지 강요받았습니다. 강제로 이제 소장이 원하는 그 법무사 대행해주는 거기 가서 이제 약속은 공증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끊어요.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난 서버로 나가고 왔어요. 난 열심히 때니까 공직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공증을 거부하자 대리점주는 넉 달 넘게 자동차의 출고를 거부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남 지역의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지난 1월 점주의 요구로 1억 원의 채무 공증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업계에 만연한 관행인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빚을 또 안 한 게 생필 1억이 지는 거고 저는 좀 황당한 거죠. 허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해준 변호사는 실제 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공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허위로 공증증서가 작성됐다면 현행법상 처벌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꽤 높습니다. 사채업자나 대리점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있지도 않은 빚에 대해 공증을 강요하는 걸 막으려면 공증 과정에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기밀 문건 140여 쪽이 오늘 전면 공개됐습니다. 그 문건에는 당시 보안 사령관이던 전두환이 군부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원했다는 내용과 또 공산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확대했다는 신군부의 변명도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직후인 1979년 12월 14일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면담한 글라이스틴 미 대사의 본국 보고서입니다. 전두환은 자신은 사적인 야심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이 체포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지지하는 군내 반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전두환과 동료들은 군부를 장악하는 데 우리, 즉 미국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향후 몇 주, 몇 달 안에 매우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5월 광주가 시작된 80년 5월 18일, 미 대사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면담합니다. 이희성은 시위대를 공산주의와 연결하면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며 계엄 확대의 정당성을 강변합니다. 글라이스틴이 훗날 회고록에서 당혹스러운 장면이었다고 썼던 대목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집단을 어떻게 평가했고 전두환 신군부 집단은 미국의 자신들이 행했던 그 쿠데타 행위를 어떻게 변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정부는 사흘 전에 받은 43건 140쪽 분량 미국 기밀 문서들을 오늘 전면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협조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른 첫 공개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앞으로 미 국방부 자료까지 협조받는다면 5.18 진상규명의 핵심, 즉 발포 명령자를 찾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1980년 5월은 광주 시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화라는 거창한 단어는 몰라도 당시 평범한 주부로서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때 일을 일기로 남겨둔 분이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허경덕 씨는 1980년 광주로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5.18을 맞았습니다. 몸져누운 남편을 포함해 혼자 8식구 살림을 도맡으면서도 시민군을 틈틈이 챙겼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러면 한 몇 사람만 불러서 그래갖고 이제 와서 밥을 해줬지. 밥을 해줬는데 막 몸에서 쉰내가 나. 땀을 흘리고 안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건 있는 거 몇 장 있고. 근데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던 평범한 주부는 답답한 마음을 글로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하고 이렇게 민간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왜 이러지? 이건 어디서 온 거지? 누가 시켰지? 뭐 지가 있었으니까 했겠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일기 곳곳엔 다친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어서 낫게 해달라는 소망과 평생 처음 느낀 두려움이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인 두 사람이 총을 들이댄다. 우린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누구며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다. 너무 무서웠다. 초등학교 때 6.25를 겪었지만 직접 서슬퍼런 군인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을 위해 쓰러져간 이들이 잊혀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허 씨는 40년간 간직한 일기를 5.18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 아, 나도 남자라면 저 현장으로 뛰어가겠다. 애들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우리가 밥 한 번도 안 해 먹이면 너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밥을 해 먹인 거고 그냥 그랬어요. KBC 고울입니다. 네, 40년이 흐른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유언비어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사실은 팀의 연속 보도. 오늘은 광주 시민 무장 폭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먼저 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에 군이 발포를 했다는 주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경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낮 1시 계엄군은 금남로에 모인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이 이미 그날 오전 폭동을 일으켜 무장을 했고 결국 군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장 폭동설이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침에 무기고의 조직적인 탈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언비어의 정점에는 전두환 씨가 있습니다. 시민군 측 주장과 달리 그날 오전부터 이미 무기고 습격이 진행됐다는 기록들이 있다. 시민들의 무장 시점이 발포 이전인 오전이냐 발포 이후인 오후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두환 씨 주장처럼 1980년 수사 당시 오전에 무기고 습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2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낮아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반면에 오후였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5.18 당시 경찰 기록 같은 공적 문서들, 89년 국회 진상조사에서의 수많은 증언, 심지어 80년 군법회의 판결문을 보면 당일 시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온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포를 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5.18 당시에 경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한 시간이 다 오후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장 폭동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 단순히 거짓이라서가 아닙니다. 무장 폭동설은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한 호남 혐오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유언비어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건 늘 그렇게 혐오 이런 거와 연결이 될 때 힘을 갖고 또 확산이 되는 것이고 유언비어가 계속되는 한 1980년 광주는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LG전자 사무실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원 공채 과정의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LG전자 한국영업본부와 LGCNS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 LGCNS 서버 보관실 등의 5명을 투입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 영업, 마케팅, 광고, 판매 이걸 총괄하는 본부가 한국영업본부예요. 한국영업본부도 인사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경찰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LG전자의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10여 명에게 특혜를 주는 식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고위 공무원이나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로 이 과정에 LG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인사채용 관련 채점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채용에 관여한 실무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G 측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20여 년 전 인천 가톨릭대학의 신학생 여러 명이 가톨릭 신부인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해당 가톨릭 교구가 당시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10년 정도의 신학생 기간을 거쳐야 신부 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 내 교수인 신부님들을 거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998년 인천 가톨릭대학의 신학생들이 당시 총장인 A 신부로부터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신학생들은 외국인 선교사 신부와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놨는데 당시 가톨릭교회 측은 A 신부가 교구를 떠나도록 조치한 뒤 사태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로 당시의 일들이 20여 년 만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뭐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 성추행이다 그런 거죠. 면담을 하는데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다시 진상조사에 나섰고 오늘 당시 총장 신부로부터 신학생 9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교구 측은 당시 징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A 신부의 신부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내일 밤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용할 수 있게 전임 행정부가 내버려뒀다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대중 무역 적자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Cutting relations with China. What would that look like? We'll see. We got a lot of things going with China. We're not happy about China. I will tell you that. 또 자신은 가장 거친 사람이라며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은 런던이나 홍콩으로 옮겨가야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큰 이들을 자극해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황구시보는 중국에 잘못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保持中美关系稳定发展，符合两国人民的根本利益。 최근 미 해군 구축함과 전략 폭격기가 타이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중국도 맞대응으로 조기 경보기와 대잠 초계기 등을 배치해 양국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미국에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녀석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어린 딸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지 못한 여성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발길을 돌립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 밑에 걸친 채 지하철을 타려던 여성을 경찰이 제지한 겁니다. 여성이 계속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 거칠게 제압합니다. 어린 딸은 엄마가 체포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That baby watching her mother being wrestled to the ground, that's traumatizing. That child would never forget that action.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 속에 체포된 여성이 흑인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욕설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며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nd ask her to please put your mask on. And that's how they said it. It's on body cam. They are immediately met with profanity-laced cursing. I'm going to cough on all of you. 뉴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 80%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차별적 공권력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만 학교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스승의 날을 맞은 선생님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없는 텅 빈 학교에 강의 준비를 하는 교사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 앞에 없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단에 선 지 4년, 홀로 스승의 날을 맡기는 이승호 선생님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SNS로 고마움을 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반에서 선생님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 해주고 큰 종이에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써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교실에 애들이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네요. 교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한자리에 모인 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나누며 스승의 길을 되짚어보고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스승의 오기를 느끼게 해주는 가족들은 스승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을 타고 학생들의 감사 인사가 전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부지런히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차에 탄 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같은 반 친구들의 손편지를 모으고 영상 편지로 마음을 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만 봤는데 이제 곧 만나니까 너무 좋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해서 너무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돌아오면 꼭 다시 건강하게 사이좋게.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시간이 어느덧 3개월. 스승과 제자의 그리움은 한층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